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제 며느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일은 정말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택시기사님 한 분이 건넨 짧은 말 한마디가 제가 30년 넘게 품고 살았던 오해와 상처를 씻어내 주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으니까요. 그날은 2023년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씨였죠.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 관절염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사실 그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하기가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아들은 회사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고 혼자서는 병원을 가기가 힘들었지만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이는 늘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는 네, 어머니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며느리가 하는 일들은 제 눈에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제 방식대로 하지 않았고 손자들 교육 방침도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너무 자유롭게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엔 버릇없이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며느리에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키우냐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려 제가 타는 것을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 도움이 필요했지만 며느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거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어머니,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지만 저는 응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주차장이 만차였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몇 바퀴를 돌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진료 예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주차할 곳을 계속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먼저 들어가셔서 접수하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보고 혼자 가라는 거야?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세우고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다시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안 되겠어요.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제가 주차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고 3분도 안 돼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택시 기사님께 병원 정문까지 가달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택시에 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상 좋은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친절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기사님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참 효성스럽네요. 아니요, 며느리예요. 제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며느님이시구나. 그럼 더 대단하신 거죠.
요즘 시대의 시어머님 병원까지 모시고 오시다니.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주차도 못하고 나를 택시에 태우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정문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때 기사님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어서 기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모셨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냥 기사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내도 참 고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20년 넘게 모셨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내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늘 부족하다고만 하셨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님은 천천히 운전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처럼요. 제 어머니는 평생 며느리 흉만 보셨어요.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늘 트집을 잡으셨죠. 옛날 며느리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기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평생 며느리를 괴롭혔구나. 사실 내 며느리만큼 잘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기사님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아내에게 전했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택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은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며느님이 어르신을 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택시를 불러드리고 타시는 것 도와드리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던 그 모습이 제 아내와 너무 닮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며느님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알아주세요. 며느님이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며느님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며느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지요. 택시가 병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은 차를 세우고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그리고 며느님 잘 대해주세요. 곁에 계실 때 잘해드려야 합니다. 제 어머니처럼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는 멍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택시비는 며느리가 이미 결제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로비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진료 접수를 해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며느님이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8년간의 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했던 지난 8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29살의 수줍은 신부였습니다. 결혼식 날 제게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부터 수진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수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며느리감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보였고 집안일도 서툴러 보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는 수진이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거야. 설거지는 이런 순서로 하는 거야. 청소는 이렇게 해야지 하며 제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수진이는 늘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소리가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긴 것이니까요. 출산을 위해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 가져가고 수진이가 먹을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저는 수진이의 마음보다는 손자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다. 산모가 이것저것 가려 먹으면 안 된다 하며 수진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도 못 먹게 했습니다. 수진이는 출산 후 몸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는 아기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아기는 이렇게 안아야 해, 기저귀는 이렇게 갈아야 해, 젖은 이렇게 물려야 해 하며 제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수진이가 초보 엄마로서 서툰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엄마들은 아기도 제대로 못 키우냐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민준이가 자라면서 수진이와 저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육아 방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도 그랬고 제가 자랄 때도 그랬으니까요. 아이가 때를 쓰면 단호하게 야단쳐야 하고 밥은 정해진 시간에 먹여야 하고 규칙과 예절을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 억지로 먹이지 않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게 해주었으며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진이의 육아 방식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버릇없는 아이가 된다. 아이한테 꼴리면 안 된다. 요즘 부모들은 너무 아이들을 자유방임으로 키운다 하며 수진이를 비난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제 말에 대답을 하려다가도 이내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그리고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게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에 둘째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매일 수진이가 입원한 병원에 갔습니다. 미역국과 음식을 챙겨주고 민준이를 돌봐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예전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네 하고만 대답할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며느리가 이제는 제 말을 잘 듣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는 그때 이미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거죠. 서연이가 태어나고 수진이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직 어리고 둘째는 갓 태어난 아기니까요. 저도 도와주긴 했지만 제 도움은 늘 조건부였습니다. 내가 도와주는데 이것도 못하냐? 내가 다 해주는데 왜 힘들다고 하냐? 옛날 사람들은 아이 5, 6을 키우면서도 밭일까지 했다 하며 수진이의 힘듦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수진이의 남편인 준호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한 번 나가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갈 때마다 수진이는 혼자서 두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옆집에 살면서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만 도왔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정중히 거절해도 저는 며느리 혼자 두 아이를 돌보기 힘들 텐데 하며 억지로 가서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제 방식대로 돌보며 수진이의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아이들 저녁을 왜 이렇게 늦게 먹이냐? 텔레비전을 왜 이렇게 많이 보게 하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냐 하며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 아이들이 낮잠을 늦게 자서 그래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서요. 하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런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명절은 저와 수진이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여야 하고 나물은 이런 걸로 준비하고 제사상은 이렇게 차려야 한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했습니다. 명절 당일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수진이네 집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감독했습니다. 수진이가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평가했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게 부쳐졌네. 나물에 간이 안 맞네. 고기를 너무 오래 졸였네 하며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수진이는 네 어머니.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하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늘 수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서툴러서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 하며 수진이를 깎아내렸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들이 수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로 교육 방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원도 여러 개 보내야 하고 숙제도 철저히 시켜야 하고 성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웠고 그 덕분에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우게 해주고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축구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진이의 교육 방침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시키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하냐.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내버려 두면 망한다며 수진이를 비난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 요즘 시대는 예전과 달라요. 아이들도 자기 적성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게 다 핑계야. 그냥 아이 교육에 신경 안 쓰는 거지 하며 막무가내로 대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편견들은 제가 살아온 시대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셔야 한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며느리는 시집 식구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같은 생각들이요. 저는 수진이가 친정을 다니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아닌 주말에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또 가냐, 지난주에도 갔잖아 하며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또 수진이가 자기 일을 하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출산 휴직 후에 복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데 엄마가 일을 하면 어떡하냐. 요즘 엄마들은 다 아이보다 자기 커리어가 중요한가 봐. 우리 때는 아이 키우는 게 여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하며 수진이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복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아팠는지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선택을 한 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도 저는 수진이를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수진이가 머리를 자르면 왜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잘랐냐?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여자답다고 했고 옷을 사입으면 그런 옷이 어디 있냐? 돈 낭비다라고 했습니다. 화장을 좀 진하게 하면 시집 온 여자가 화장을 그렇게 해서 어디 나가려고 하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애들은 누가 돌보냐, 주말에는 집에 있어야지 하며 눈치를 줬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쇼핑을 가거나 카페에 간다는 말을 들으면 할 일도 많은데 한가하게 그런 데를 가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수진이가 무엇을 먹는지까지 간섭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지, 살찌는 음식은 먹지 마라 하며 수진이의 식습관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간섭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소유물이 아니었는데 저는 마치 수진이의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에 설명도 하고 자기 의견도 조심스럽게 말했던 수진이가 점점 네 또는 알겠습니다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수진이는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나 친척들과도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 외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엄마 수진이한테 좀 잘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서운해한다니까.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와 수진이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표정도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감정 없는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며느리가 무뚝뚝하다, 며느리가 차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제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를 말이죠. 수진아, 나 병원 가야 하는데 데려다 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몇 시에 모시러 갈까요?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0시쯤 오면 돼.
알겠습니다. 그럼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마도 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아이들을 어디 맡기고 저를 위해 시간을 낸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저는 수진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차를 못한다고 저를 택시에 태운다고 속으로 불평만 했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계속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며느님이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대들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간섭을 해도, 아무리 무시를 해도 늘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왔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제가 전화하면 왔습니다.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도록 신경 써줬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진이의 그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도 모자라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에는 수진이의 단점만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잘하는 것들, 수진이의 장점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유분방하게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수진이는 아이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키웠던 것입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압니다. 친구들도 많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진이의 육아 덕분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집안일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제 방식과는 달랐지만 수진이만의 방식으로 집을 깨끗하게 관리했고 가족들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최신 요리법을 공부하고 영양을 고려해서 식단을 짰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인 제 아들을 정말 잘 돌봤습니다. 출장이 잦은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줬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수진이를 며느리로만 봤지 수진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수진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수진이 부모님은 딸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을까요? 그 소중한 딸이 시집와서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진이 부모님은 딸이 시집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수진이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사랑했을 것이고 자기만의 인생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 희생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수진이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29에 결혼해서 이제 37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젊은 시절을 육아와 가사에만 바쳤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진이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잔소리와 비난만 했습니다. 진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는 벤치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8년 동안 수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수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진이는 나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데도 제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수진이가 모시고 간다고 했죠? 고맙다는 말 꼭 하세요. 수진이 오늘 친구 엄마 장례식 가려고 했는데 엄마 일정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례식을? 친구의 엄마 장례식을 포기하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거였습니까? 저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냐? 수진이가 장례식을 못 간다고? 엄마, 지금 제가 회의 중인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수진이가 엄마 모시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 그게 어떤 친구인데? 수진이 대학 동기예요. 수진이가 제일 힘들 때 많이 도와준 친구라고 들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수진이가 꼭 가고 싶어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약간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한테 한 번도 부탁 거절한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안 된다고 말한 적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이제 회의 들어가야 해요. 수진이한테 잘해주세요,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놓치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제일 힘들 때 도와준 친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결혼 초였을 것입니다. 낯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까다로운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친구가 수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으면 그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에 꼭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 수진이는 그 소중한 친구에게 가는 것마저 포기하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입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수진이가 잠깐 침묵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망설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지? 오늘은 정말 안 되는데 하는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결국 네, 어머니, 몇 시에 모시러 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수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의 네, 어머니는 순종이 아니라 포기였다는 것을요. 저와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감정을 죽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지난 8년간의 장면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의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결혼 첫 해 설날 수진이가 전을 붙이다가 손을 대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조심성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했고 수진이는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했지만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화상 때문이 아니라 눈물을 참아서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준이 돌잔치 때가 생각났습니다. 수진이가 몇 달 동안 준비한 돌잔치였는데 저는 요즘 돌잔치는 너무 요란하다. 돈 낭비다라며 곳곳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 웃음이었는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작년 어머니날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이가 정성껏 카네이션과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저는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런 걸 사냐며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봤으면서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이는 전화할 때 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왜 숨어서 통화하냐고 의심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마 친정 어머니에게 우는 소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댁에서의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병원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왜 우세요? 수진이가 급히 제 옆에 앉으며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을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몸은 괜찮아. 그런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진이의 손을 잡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8년 동안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는 것이니까요. 수진아, 나 준호한테 연락 받았어. 너 오늘 장례식 가야 했다며?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괜찮아요, 어머니. 나중에 가도 돼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 제일 친한 친구 어머니 장례식이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병원 가셔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내가 혼자 갈 수도 있었어.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었고.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을요. 어차피 말해봤자 저는 그래도 나를 모시는 게 우선이지라고 했을 것이고 수진이는 그 말을 들을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나는 8년 동안 너를 정말 못되게 대했어. 너한테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간섭을 많이 했는지 다 알아. 저는 수진이에게 오늘 아침 택시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들려준 이야기, 그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받은 충격에 대해서요. 수진이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님 말씀이 맞아. 나도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할 거야. 왜 수진이한테 그렇게 했을까? 왜 수진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까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해? 이미 늦었는데. 어머니, 수진아, 너 나한테 화내도 돼. 8년 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아. 다 쏟아내.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다 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화 안 나요. 거짓말하지 마. 화가 날 수밖에 없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화가 났어요. 그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어요. 제 친정 엄마처럼 따뜻한 분이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달랐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첫날 아침, 제가 아침 준비를 했는데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치셨어요. 계란 프라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김치는 이렇게 담는 거야.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이 다 틀렸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진이에게는 부정당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임신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는 내가 준 음식은 먹어야 한다며 억지로 먹이셨어요. 토하면 너무 예민하다.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를 낳고 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민준이를 낳고 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산후 우울증이 왔는데 어머니는 애 하나 낳고 뭘 그렇게 유난이냐고 하셨어요. 밤새 애 재우느라 한숨도 못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고 하셨죠. 수진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오빠는 출장이 많았고 저는 혼자였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면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야 한다고만 하셨고요. 그때 제 대학 친구 민지가 매일 연락해주고 찾아와 줬어요. 민지 없었으면 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수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민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민지가 그때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요. 하지만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우선이지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나를 시어머니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제가요? 왜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당당해서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인데 너는 나를 무식한 시어머니로 볼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혼자 아들 셋을 키우신 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시절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존경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잘 키운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모든 행동이 열등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요. 수진이가 저를 무시할까봐, 제가 무능한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먼저 수진이를 깎아내리고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수진아, 나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었어. 내가 나를 존경한다는 걸 몰랐어. 아니, 믿지 않았어. 수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절 싫어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는 내가 싫은 게 아니었어. 그냥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며느리라는 게 뭔지, 시어머니라는 게 뭔지 몰랐어. 저는 수진이에게 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대우, 그 시절의 며느리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던 것, 그래서 수진이에게도 똑같이 했던 것을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는데, 나만 그대로였어. 나만 옛날 방식을 고집했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고마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8년을 헛살게 만들었는데. 그때 수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헛산 건 아니에요. 민준이도 있고 준호 오빠도 있고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지금이라도 가자. 민지 어머니 장례식장으로.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 진료 시간이. 그딴 거 나중에 해도 돼. 지금 중요한 건 내 친구야. 어서 가자. 수진이는 놀란 표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내 무릎 통증보다 내 친구가 더 중요해. 어서 가. 우리는 급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수진이는 내비게이션에 장례식장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당연한 거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운전하는 수진이의 얼굴에 8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표정을 8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서둘러 빈소로 향했고 저는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수진이의 친구 민지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보자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민지야, 늦어서 미안해.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가 저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친구 민지예요. 응, 그래. 어머니 얼굴 한번 뵙자.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택시 기사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어요. 저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행복한 게 부모의 행복이라는 것을요. 며느리가 행복한 게 시어머니의 행복이라는 것을요.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아요. 나도 잊지 못할 거야. 오늘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 어머니도요? 응. 택시 기사님한테도 배우고, 너한테도 배우고, 민지 어머니한테도 배웠어. 차 안에서 저는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더 없어? 지금 다 말해. 앞으로는 내 말을 들을 거야.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뭐든 말해봐. 민준이 교육 문제인데요. 어머니께서 영어 유치원 보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민준이가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저였다면 애가 겨우 5살인데 무슨 영어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관심 있으면 보내야지. 내가 엄마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수진이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내가 틀렸어. 요즘 세상은 내가 살던 세상과 다르잖아. 내 판단이 맞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를요. 하지만 택시 기사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깨달았으니까요. 수진아,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8년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시간은 더 많잖아. 네, 어머니. 그리고 나한테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편하게 어머니 해. 너무 딱딱하잖아.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하시잖아요. 아, 그래.
그럼 나는 뭐라고 불러? 그냥 어머니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자. 내가 쏠게.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배달 음식 싫어하시잖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수진이가 고르는 재료를 존중하고 저는 요리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합니다. 민준이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가, 특히 엄마가 가장 잘 아는 법이니까요. 수진이는 이제 저에게 부담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집안일에 대해서도, 아이 교육에 대해서도, 심지어 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 정기 검진 날이잖아요. 아, 맞다. 깜빡했네. 수진아,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죠. 민준이 유치원 보내고 바로 모시고 갈게요. 예전에는 수진이가 이렇게 챙겨주면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냐며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민지 결혼식인데요. 제가 들러리를 서기로 했거든요. 당연히 서야지.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어머니랑 장보기로 한 날이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보기는 다른 날 해도 되지만 친구 결혼식은 그날만 할 수 있잖아. 가서 신나게 놀다 와. 사진 많이 찍어오고. 며칠 후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수진이도 웃는 일이 많아지고 민준이도 할머니 오는 날을 기다린대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뭐가 달라지신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집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요.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랑 수진이한테 미안해. 엄마,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일 나쁜 시어머니가 됐더라.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도 힘들었지? 준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요. 엄마와 수진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둘 다 제게 중요한 사람인데 둘이 불편해하시니까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미안해, 아들.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달라지셨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준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둘째 가질 생각이에요. 수진이가 원하면요. 예전에 저였다면 애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둘째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민준이도 동생 있으면 좋아할 거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요? 그럼 산후조리할 때 엄마가 수진이 잘 챙길게. 예전처럼 잔소리하지 않고 정말 도와줄게. 다음 주 토요일 민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들러리로 섰고 저는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해서 민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가 어머님 많이 자랑했어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수진이한테 미안하지. 아니에요. 수진이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수진이한테 이혼하라고 권한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요즘 수진이 보면 참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이 변하셨으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고마워, 민지야. 내가 수진이한테 좋은 친구가 돼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수진이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날 택시를 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수진이와 갈등하고 있었을 것이고 민지는 엄마 장례식 때 가장 친한 친구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날 택시에서 만난 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좋은 시어머니란 며느리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좋은 시어머니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60대 중반에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진이와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혹시 이 글을 읽는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며느리에게 한 번쯤 물어보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그리고 며느리가 말할 때 변명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며느리가 계시다면 시어머니에게 한 번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어머니, 제 마음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고집도 부립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려 한다면 관계는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둘째 딸 수아를 낳았습니다. 저는 산후조리 기간 동안 매일 수진이 집에 가서 도왔습니다. 수진아, 미역국 끓여왔어.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말해. 어머니, 감사해요. 어제 해주신 나물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내일은 뭐 해줄까? 어머니 편하신 걸로 해주세요. 어머니 요리는 다 맛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요즘 산모들은 다 배달 음식만 먹는다며라고 비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을 압니다. 민준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는 날이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영어로 발표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한테도 들려줄래? 네. My name is 민준. I like dinosaurs. 와, 정말 잘한다. 할머니는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 민준이는 벌써 이렇게 잘하네.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영어 교육을 반대했다면 이 아이의 재능을 막았을 것이라고요. 수아는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제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무서운 할머니가 아니라 따뜻한 할머니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진이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 나는 녹차로 할게. 우리는 카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내가 8년 동안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어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갈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집에 오시는 날이 두려웠어요. 알아, 다 알아. 근데 지금은 어머니 오시는 날이 기다려져요. 민준이도 그렇고, 준호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나 같은 시어머니를 이해해줘서. 어머니도 감사해요.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그날 택시 기사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 택시 회사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그분을 찾으려 했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정보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제 인생에 잠깐 스쳐 지나간 천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딱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제게 진실을 말해주고 사라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하죠. 저는 살아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 택시를 탈 때면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미 제 삶에 깊이 뿌리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